안녕하세요.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고 경제의 악재 속에서 부동산 시장도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산 부동산 대책으로 빠른 규제를 풀어주면서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회복 속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최근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절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 최고 권위자입니다.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인 안순남 세무사님을 모시고 부동산의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남 대표 세무사님과 박상정 앵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세금. 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천재 과학자가 유일하게 어렵다고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세무 전문가 안순남 세무사님을 모시고 자, 먼저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어떤 문의가 많이 오는지 요즘 세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전문 세무법인인 세무법인 다솔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세무사 안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 재작년에 최고점에서 상당히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증여 또 상속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대비 이쪽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법인의 주식도 사전 증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되고 있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 특히 모아타운이 지금 많이 지정되고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여세의 절세 플랜에 가장 좋은 부동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꼬마 빌딩들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가액을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의 주거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라는 것들이 보통 다세대 주택이거나 또는 단독주택이라 해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유리하네요. 그럼요. 보통 일반적인 곳에서는 시가 대비 한 40% 정도 나오던 것들이 그쪽에 가면 한 30% 미만으로 떨어져요. 시가 대비.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증여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서 그쪽에 많이 세미나도 요청하고 강의도 요청하고 상담도 집단 상담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요즘 증여받았다는 후배들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참고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참 그런 트렌드가 있었군요. 네네. 일단 현 정부 들어서 이례적으로 빠른 규제 완화를 해줬잖아요. 정책을 막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불인의 입장에서 이제 좀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제가 좀 틀리거나 혹은 좀 첨부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렇죠. 그쵸? 세금 저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 세금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사실 배우러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좀 물론 금리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정부에서 뭐 세금도 깎아준다 하니까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12억 이하일 때 2주택 이하는 세율이 0.6에서 1.2% 그리고 3주택 이상이 1.2에서 2.2였는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3억 원 이하는 세율이 0.5, 그다음에 3억에서 6억이 0.7, 6억에서 12억까지 1%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종부세율 인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 이 기본 공제 금액 같은 경우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부세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 또 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비롯해서 1
1주택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대폭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1주택에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기존에 8%였죠. 8%였는데 1에서 3%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것도 구간별로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 6억 이하가 1%대, 6억에서 9억이 1에서 3%대, 그리고 9억 초과하면은 3%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3주택자 법인 같은 경우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세 부분을 보자면은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부담이 대폭 완화가 돼가지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비과세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됐고요. 또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24에서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제가 제대로 조사를 해온 게 맞나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더 해야죠. 사실 저도 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듣고 보니까 더 헷갈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정신이 하나도 네. 없습니다. 숫자가 막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자, 저는 궁금한 게 예. 박상장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최근에 다른 정책들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게 국회 통과돼야 되는 거야? 네. 도대체 뭐가 시행이 되는 거지? 아. 규제 지역이 풀리면 괜찮은 건가? 예. 뭐 한시적으로 풀어줬다는데 이거는 뭐지? 네. 사실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고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너무 헷갈려요. 그러시죠? 그래서 고객들이 물어보면 저도 당황스러워. 이게 국회 통과가 됐나? 안 됐나? 네, 하는데 네, 요거 시원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는 네. 지금 이제 세율부터 중간세 대상부터 시작해서 다 법사항이에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종전 2주택 중과세 규정을 3주택 중과세로 바꿔주면서 3주택 중과세도 12억까지는 중과세를 안 하는 걸로 일반세율을 통과가 된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다 완화를 시켜줬고 이제 빠졌는데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이제 60%로 낮춰서 올해 80%가 다시 회복한다고 원상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올해까지 그냥 60% 적용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의 경우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종부세는 상당히 완화됐고 풀려졌는데 양도소득세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유예를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연장을 해놓은 상황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아시다시피 무조건 주택 수가 두 채째라고 해서 중과세를 한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중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조정 대상 지역이 4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강남 그렇죠. 4구하고 강남 4구, 용산구만 남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머지 것은 내년 5월 9일이 지나더라도 10일 이후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중과세 되지는 않는 거죠. 걱정 안 해도 근데 되네요. 이제 지금 아마 현재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지금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마 민주당이 또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서 폐지까지는 어렵고 대폭 아마 이걸 완화시킬 계획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을 주택 급등 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그걸 통합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선매청약하고 대출하고 그다음에 다주택 중과세 규정하고 이거를 공동으로 다 묶어서 하나의 주택 급등 지역이라고 하나요? 예, 그거를 따로 만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은 너무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그렇죠. 가격이 올라도 조정 대상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택 급등 지역은 지정 요건 자체가 까다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3주택자 이상만 중과세를 하되 중과세율도 아마 10% 정도. 지금처럼 높지 30%. 않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천적으로 해줘야 맞거든요. 네. 원리가.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세제 개편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완화됐네. 네, 이제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일시적 1세대 주택이 종전에 1년 이내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2년으로 바꿨는데 올해 1월 달에 다시 3년으로 온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주택은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취득 시기 재기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다주택자들은 여러 채가 그것 때문에 있으면 힘들었어요. 마지막 주택을 팔고 그렇죠, 한 채 그렇죠. 남은 기간부터 따져서 다시 2년을 보유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 기간 인정 안 해주고.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시장에서 혼란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걸 폐지해 버렸거든요. 네. 이거 너무 잘했습니다. 그거 잘한 네, 것 잘한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취득세 쪽이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증여와 양도에서 중과세를 풀어놨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미 정부에서는
12월 21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소급 적용 아, 해주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예. 분명히 정부는 해준다고 했는데 네. 통과된 기억이 안 나. 예. 아, 아마 아직 안 됐군요. 행자부 장관이 그때 탄핵 사태에 있어서 오늘 아마 그 맞아요. 네. 뭐 결론이 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 어쨌든 네. 예, 이제 지금 그 부분이 아직 그 미정이라서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통과되는 거예요? 이제 취득세? 통과되더라도 지금 7월 임시국회는 안 되고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나 될 것 예. 같습니까? 글쎄 정부가 발표한 거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지금 형의를 다 했는데 소급 적용을 안 해준다면 정부로부터 기만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에서도 협조를 해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네. 주변에는 네. 통과된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정부 발표만 보고 예. 법 통과는 잘 모르니까 네. 야 취득세 이제 다 풀린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은 발표를 하자마자 네. 당연히 다 법이 다 보완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 민주당 그렇죠, 정권에서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가반수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법 통과 안 돼 버리면 이제 정부에서 조금 발표를 하기 전에 야당과 협의가 좀 더 긴밀하게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그게 좀 네.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세무사님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잠깐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60%에서 80%에서 하는데 네. 그거 우리 박상정 앵커님께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요거 제가 그렇죠.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뭔가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종부세를 그렇죠. 매기려고 하면은 이 세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이 주택의 공시가격에 어떤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이 과세 표준을 만들게 되죠. 이 비율이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서 금액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비율이 높아지든지 하면은 일단 세금을 좀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대폭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세부담을 덜게 되는데 이번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좀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작년 수준으로 60%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코로나니 뭐니 해서 정부가 돈 쓸 일도 많고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80%로 높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세간의 시선이었는데요. 일단은 좀 부동산 전체적으로 좀 완화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60%로 그대로 유지를 해줬고 비율은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세분화이 완화된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나 좀 완화됐는지 조금 전에 세무사님도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한 절반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몇 진짜 개 대표적인 더 아예 안 내게 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아예 안 신기해요. 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몇 개의 대장 아파트들 좀 네. 가져왔거든요. 네네. 이 강남의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300만 원 나왔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64만 원. 그러니까 이건 절반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어서 5분의 1 토막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줄었고요. 용산의 한가람 아파트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166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58만 원 정도 나왔답니다. 3분의 그리고 1이다. 저는 이 비싼 거 어떻게 비싼? 비싼 거. 비싼 건 사실 은마 아파트가 가장 좀 비쌌고요. 그러면 가장 몇 천만 원 내던 사람들. 몇 천만 원 내던 사람들도 많이 줄었겠죠. 근데 위치마다 좀 다른데 아, 그렇겠죠, 저는 좀 그렇겠죠. 관심 있는 대장 아파트 마레프. 아, 마레프 가시겠죠. 마레프 유명하죠. 마레프 마포의 마레프를 봤더니 여기는 11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151만 원이었대요, 작년에. 151만 원? 근데 올해는 반의 반보다도 덜 내요. 26만 원 나오는. 26만 원? 네. 그리고 그냥 외식비네. 그러니까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많이 준 곳도 많고 그리고 아까 전에 아예 안 내는 곳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강동구의 대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여기 같은 그건 안 경우는 작년에는 27만 원 적지만 일단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아예 안 내게 된답니다. 아예 안 내요? 네.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 한번 내주고 싶은데. 이런 건 많이 섭섭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번에 세 부담이 종부세 부담이 많이 좀 줄었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MB 정부 때 네. 세 부담 좀 줄여주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80%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그랬었죠. 이제. 공시가격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영향을 주는 게 네.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빼주죠. 예.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는데 예. 다 내려갔거든요. 네. 공시가격도 네. 올해 대폭 내려가고 내려갔죠. 공제금액은 오히려 올려줬고 네. 세율도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죠. 여야 네. 통과해서 예. 다 내려갔는데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남아 있는 게 맞을까? 예. 저는 80%로 당연히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원래 80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매년 5%포인트씩 올려서 거의 끝까지 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95까지 저는 갔었죠. 95까지 가고 100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네. 저는 80%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60% 그대로 유지했더라고요. 이거 왜 국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글쎄 이제 종부세 부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가진 자에 대한 예, 차별화된 세금이라고 봤는데 네. 여기는 이제 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금 개념으로 보았던 것 같고요. 조금 모순이 있는 거는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은 60%고 네. 일반 건물은 70%를 적용하거든요. 맞아요. 공정시장 가격비를.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재산세보다도 오히려 낮게 적용한 것은 형평성이 안 맞죠. 예, 그러면 재산세를 더 낮다. 낮춰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재산세는 7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 부동산의 경우에 네네. 여기는 60%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는 예, 너무 낮다는 그런 이제 저도 좀 예. 낮은 것 같아요. 예. 원래 80이었는데 이 정도는 올려줘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가지고 세부담을 적용하거든요. 공시지가하고 네. 공정시장 가격 비율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면 세율하고 네.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율하고. 아, 근데 그렇죠, 이거 그렇죠. 네 개를 다 낮춰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다 낮춰버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부담이 최고 5분의 1로까지 떨어진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네. 그리고 아까 좀 20억까지 같은 거는 네. 공정시장 60%니까 12억이잖아요. 근데 12억 자체가 최저세 걸려버리니까 미달이 나와버리죠. 예, 그래서 세금이 안 내는 케이스가 나와버린 거죠. 또 이게 7월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 고지서 아마 저도 받았는데 재산세. 네, 재산세가 7월, 9월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항상 저는 고지서 받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이리 아까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야 되지만 근데 이게 작년보다 줄었나? 제가 디테일하게 메모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한데요. 네, 또 재산세뿐만 아니라 뭐 9월에도 또 내야 되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예. 이렇게 나오는 세금들 한번 예, 좀 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이제 재산세 자체가 7월하고 9월하고 두 번 내는 거거든요. 같아요. 아파트 이제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반반씩 나눠와요. 주택은 반반. 네, 토지 건물 합해서 합해진 금액의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 달에 나오거든요. 주택은 7월, 9월. 그렇죠, 그렇죠. 건물은 건물만에 대해서는 7월에 나오고. 7월에 나오고 예. 토지는 모두 9월에 나옵니다. 건물의 부수 토지는 토지도. 모두 9월. 예, 예, 9월에 나오고. 네. 이제 그 외에 부동산 외에는 저 선박하고 항공기가 있는데 네. 일반인들은 해당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거의 7월에 내고 있습니다. 7월에. 이제 오피스텔은 예, 그거는 업무용을 낼 때는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내는데 예, 재산세로 주거용으로 내면은 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나오고. 예. 어렵네요. 조금 헷갈릴 오피스텔이 수도 요물이라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고지서 받는 대로 내야 돼. 네. 내라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예, 되겠죠. 토지에 대해서는 12월 달, 10월 말까지, 12월에 10월까지 종합부동산세 12월에. 12월 달에 나오는 게 됩니다. 예. 그냥 7월에 한 번에 다 나오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세부담을 당시에 아, 일괄로 일시에 내야 되기 덜어주려고. 때문에 예, 또 보유세라는 것이 수익이 없는 사람들도 무조건 나오는 거라서 수익하고 상관없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납 형태를 취해 주는 거죠. 이게 예, 12월에 나오니까요. 예. 12월에 한 해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분 좋다가 네. 고지서 받으니까 그냥 기분이 그냥 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부세를 좀 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종부세를 한번 내본다는 어떻게 것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 일단 자산가라는 네. 뜻이잖아요. 부의 상징이죠. 예, 일단 20억이 넘어야 종부세를 내기 네. 때문에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저도 이제 고지서 받아보고 이제 이거 올랐나 내렸나 오르진 않은 것 같고 내린 것 같다라고 네. 하는데 네. 세무사님께서는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현장 분위기 당연히 내려갔죠. 네. 당연히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도 반토막이 났네. 예,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공시지가는 내려갔는데 개별주택 공시지가는 내려갔는데 오히려 재산세 늘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의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늘어나요? 그게 이제 한 11%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에 낸 세금의 3억 이하는 105%, 예를 들어서 6억 이하는 110%, 초과되는 사람은 130%까지밖에 세금을 못 올리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세부담 상한에 걸려서 네.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밖에 부과가 안 됐어요. 150만 원 부과될 사람이 100만 원밖에 부과가 안 됐어요. 이번에는 또 5% 상한선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세부담 상한선에 걸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세금이 늘어납니다. 아. 예, 그런 역작용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억울한데요? 억울한 데서 아마 행자부에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11% 가까이가 공시지가는 내려갔는데 세부담은 늘어났다는 와.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그거는 세부담 상한 때문에 그런다. 예.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재산세는 세부담 전년도부터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와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공시지가 무관하게 세금이 최저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분간은 105% 계속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3억 미만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공시지가 내려가도 네. 지금 세부담 상한선까지 아까 말한 150만 원까지는 세부담 상한선을 걸려가지고 계속 늘어날 추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피스텔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산세 납부 사례 중에서 오피스텔 관련 세금이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오피스텔을 상가로 쓰시는 분도 있고 주택으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업무용, 있잖아요. 예. 주거용, 그렇죠. 그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또 오피스텔에서 첫 살림도 많이들 시작을 하던데 건축물 대장 떼 보면은 오피스텔이 일반 그 업무 시설로 나온다 그렇죠, 업무 그러더라고요. 시설이죠, 업무 네. 시설이에요. 그래서 일반 업무 시설은 결국에는 상가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주택으로 등록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피스텔을 상가로 봤을 경우에는 이 주택이랑 다르게 토지분하고 건축분에 대해서 따로 또 이 세금이 2번 중과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번에 조금은 재산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 주택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그대로 유지됐잖아요. 네. 그런데 건축 이 업무용 같은 경우는 70%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짝 분리할 수 있고 주택으로 변동 신고가 가능하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이주택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바로 변동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복잡하네. 네. 진짜 요물이라는 네. 게.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예. 뭐 집이 좀 많다 하시면은 그냥 놔두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예. 이렇다고 하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케이스가 좀 다양한 것 오피스텔은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이에요. 그렇죠, 업무용이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 측면, 그다음에 재산세 측면은 원칙적으로는 업무용으로 취급합니다. 그거를. 근데 업무용으로 취급하는데 그럼 더 높은 거예요? 세금이? 업무용으로 취급한다는 그 자체는 네. 예, 취득세 세율도 더 높죠. 더 높죠. 더 높죠. 4.6%고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택이면 1 내지 3% 산대. 그렇죠. 그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는 안 먹는 거죠. 아, 예, 중과세. 예, 중과세가 배제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주택이 취득세 아니니까. 측면에서는 지금 그런데 지금 재산세 측면에서는 업무용하고 주거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아마 6억대 이상 넘어가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아. 예. 근데 뭐 6억 미만짜리, 특히 3억짜리들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낮을수록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우리가 말하는 별도 합산 대상이고, 주택은 주거용으로 따로 세율 체계가 달라요. 네. 예. 다른데 지금 3억 이하짜리만 해도 세부담이 한 60% 정도로 줄어듭니다. 예. 주택으로 오피스텔, 하면 줄어든다고요? 주택으로 하면 줄어들어요. 주택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쓰면 내가 주거용으로 쓴다는 사실을 신청을 하면 주거용으로 과세를 전환시켜줘요. 예, 전환시켜줘서 재산세를 낮게 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택으로 잡히는 순간에 내가 지금 다른 집이 1세대 1주택이 가지고 80%까지 공제받 혜택을 받는데 오피스텔이 추가되어 버는 보로서 1세대 1주택 그 특례 공제가 안 돼 버려요. 또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특례 세율도 있고 특례 그렇죠, 공정시장 그렇죠. 가입 비율이 적용되거든요. 그 혜택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자 단 집에 한 채인 사람들은 유리하지만 다른 집을 한 채를 갖고 있거나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혹달래야 혹 붙을 수. 그렇습니다. 이거 세금 몇십만 원, 몇만 원 더 아끼려다가 이쪽에 나오는 재산세가 합산돼서 늘어나버리고 종부세까지 또 합산돼 버리죠.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현장에요. 네. 오피스텔을 구하러 가보면 네. 집주인이 야 전입신고 하지 마. 예. 나는 전입신고 못하게 할 거야. 예. 이게 결국에는 주택으로 인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재산세 측면에서는 전입신고를 했든 말든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산세는요? 본인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주거용으로 쓰면서 실제 신청을 해야만이 주거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청 금액 집주인이 신청을 하나요? 세입자가 신청을 하나요? 집주인이 신청하는 거죠. 집주인 세부담하니까. 그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예. 해도 예.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않으면 그거는 업무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예, 예. 재산세는 재산세는. 저는 그거 처음 알았네요. 예. 전입신고랑 상관없는 상관없습니다. 거네요. 그럼 재산세는 양도소득세는 실제 사용 용도대로 가는 거예요. 아. 예.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업무용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말한 대로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나왔든 주택으로 나왔든 상관없이 실제 세입자나 또는 본인이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예.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준을 아니, 통일시켜주면 네. 이 뭔가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입장에서도 좀 명확해질 텐데 이거 기준 따르고 저거 기준 그러니까 따르고 왜 재산세 따로 양도세 따로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제 이럴까요? 기재부에다가도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조금 이게 좀 단순화시켜주라. 맞아요.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황당한 과세 사례 1위가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 그럴 것 보유하고 같아요. 있는 분들이 이건 주택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시거나 또는 광고에서도 주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택이 아니라는 거는 취득세 편, 재산세 편에서만 얘기해요. 예. 이거는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용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 와, 예. 어렵다. 세법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다른데요? 다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근데 세법마다 또 목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니까. 예. 그리고 국세 쪽은 실질과세 원칙이고요. 예. 지방세 쪽은 형식과세가 더 많거든요. 근데 아까 오피스텔 이야기 조금 더 하면은요. 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전입신고만 가지고 이게 용도 변경을 따로 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용도 변경이 필요 없고요. 오피스텔은 용도 네, 변경이 오피스텔 필요 필요 없고 본인이 직접 가서 살면 그냥 되고 네. 저 주민등록도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측면에서는 전입신고나 학적일자와 아무 상관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주인이 주택으로 과세를 해주십시오 하면 해주거나 주임사 등록을 하면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해줘요. 주임사 등록이 되면. 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업무용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반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내고 신고를 계속 하더라도 네. 양도를 내가 다른 집을 20억짜리 팔았어요. 네. 세무서에서 현장을 가봤더니 예,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거주용으로 써. 그런 주택수가 들어가서 1세대 2주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비과세가 배제돼서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세금 10억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무사님. 예. 그러면 실제로 예. 그렇게 업무용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예. 실제로 국세청에서 조사 나와서 네. 거주하는지 조사를 합니까? 조사합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네요. 지금 이게 집을 파시는 집이 네. 5천만 원짜리 빌라 팔았을 때는 조사 안 하겠죠. 네. 근데 2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요. 세금이 5억이 크지. 나와. 그러면 이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 사람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 아, 그게 사업자 그러면 등록만 또- 보고 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알고 시중에서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주택에서 빼준다? 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 했고 학교일자 안 받았으니까 세무서에서 모를 거다? 그리고 그냥 파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조사하면 조사 나서 현장에 나서 봤더니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어. 그러면 그거는 주택으로 다 돼서 주택수의 카운트가 돼버린 거예요. 조사 나왔을 때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 가능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이 문 안 열어주면 예, 될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네. 입주자 카드 안에 기본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취사용 가스를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세무공무원들은 또 그걸 정출해 냅니다. 하기사 그리고- 돈 예. 거둬가야 하는 입장에서 예. 문 안 열어준다고 집에 가겠습니까? 다 노하고 네. 있으시겠죠. 다 노하고 네. 수십 년 동안 아니 세입자들이 거짓말을 계속 할 수가 있나요? 세입자들이 못하죠. 아, 거기에 주민들 거기에 지금 세입을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를 꼬치꼬치 묻잖아요. 내가 주거용 아니라면 실제 사는 곳을 내가 확인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판단을 해서 주거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전입신고 당연히 하는 거고요. 내가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나는 싫어 업무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전입신고도 들어가도 안 되고 신고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주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럼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안 하는 거는 상관없나요? 그거는 별개 문제지만 또 전입해놓고 안 사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복잡하게.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럼 또 조사 나오겠네요. 그렇죠. 전입신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그러면 본인이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좌우지간 오피스텔은 투자하실 때 세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예, 투자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세무사님 상담 받고 그러니까요. 진행을 할 예. 필요가 네.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계약이나 어떤 이벤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세무사님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세무사님, 네, 예. 저는 이게 궁금해요. 네. 최근에 저도 이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주택은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근생이라고 하죠. 우리 네. 주택이 아닌 네. 이제 근생시설. 상가나 이런 건물을 이제 근생이라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생인데 주택은 대출이 잘 안 나와요.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 주택을 사서 가격이 좀 저렴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주택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근생이 좀 비싸요. 실제로 서초동의 건물을 제가 봤을 때 재작년이었습니다.
주택은 60억인데 바로 옆에 있는 근생은 80억이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냐면 주택을 구입을 해가지고요.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근생으로. 계약 시점에 주택이었는데 잔금 전에 용도 변경한다. 특약사항 적고 용도 변경을 해서 근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대출이 쭉 올라오죠. 그러면 가치도 올라가고 대출도 늘어나는데 혜택은 또 양도세는 뭐 주택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뭐라 그래 기술 막 이런 거로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게 좀 달라진다라는. 네, 최근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일 현재 주택이고 네. 잔금일 현재는 주택을 용도 변경하거나 네. 주택을 또는 멸실을 했다 하더라도 네. 계약일 현재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비과세를 다 해주고 또 10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까지 해주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세부담을 최소로 해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을 쓴 거죠. 그렇죠. 예, 편법이죠. 매수할 집단에서 매수자는 주택으로 사면 중과세 먹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하거나 멸실을 하는 거거든요. 딱 좋았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계약일 현재 갖고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잔금일 갖고 판단하겠다. 따라서 용도 변경 돼버렸으면 주택으로 판 게 아니라 근생이 돼버리니까. 근생 양도가 돼서 비과세도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짜리가 아니라 30%짜리만 되고 예, 그러면 파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폭탄 맞는 거죠. 폭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안 해주겠네요. 거의 거래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전 멸실 같은 것도 지금 중단된 사전 멸실도 안 돼요? 지금 악용이 될까 봐서 이제 용도 변경은 2022년 10월 21일 날 애기가 바뀌었고요. 네. 멸실은 그 뒤에 이제 또 멸실을 해가지고 막 넘어가니까 네. 예, 그거를 12월 달에 다시 애기를 또 바꿨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나 멸실 두 가지 다 막아놨습니다. 예. 이게 국세청이 이제 열심히 이거를 이제 일해요. 꼭 거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이거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거는 이제 특별한 개정된 내용 중에서도 이제 그거는 특수한 경우에는 또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직접 전문가를 찾아서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집값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관심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 증여.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진 일궈놓은 부동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디 들렀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뭐 카드를 준대요. 자녀한테 카드를 줘서 네가 버는 돈은 세이브 저축을 하고 생활비 같은 거는 부모님 카드로 써. 이게 세금이 아낄 수 있어.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뭐 900만 원인가요? 900만 원씩 이렇게 주면 그것도 안 걸린대.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속 증여에 대해서 네. 최근 저는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게 연령이 높아지고 네.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전체적으로 자산을 잃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는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뭐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지. 이제 물론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요. 네네. 재벌들 같으면 얘가 태어나자부터 능력을 키워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자산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서 부를 축적해서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것도 공식적으로 13조 정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13조? 예, 나빠진 세금은 몇백억 정도고. 예, 그런 재벌가들은 미리미리 부럽네요. 다 준비를 하시는데 재벌 아니신 분들은 준비를 안 하세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재산가들 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는 200억 기준으로 따져서 네. 200억이 넘어가신 분들은 기대 수명을 40년 정도로 본다면 4번으로 나누어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좋습니다. 아, 예, 10년 이렇게. 증여세는 10년 단위라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공제도 10년 단위로 해주고 세율도 10년 단위로 지금 적용되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이제 3번은 증여로 사전 증여로 나눠주고 나머지 4분의 1은 상속으로 하는 거죠. 아, 예. 그런 그럼 물론 방법으로요? 중간에 가치 상승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다음에 절세가 가장 많이 되면서 상속 때 몸이 가볍죠. 예. 그다음에 분정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하 되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기대 수명이 70대 되신 분들은 한 70%가 생존하시기 때문에 뭐 70대부터 준비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하셔야 되는데 사전 증여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식들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옛날 가치로 아버지가 기준 잡아가지고 편애하는 자식한테만 줬을 때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예, 그리고 내가 미운 자식 하나도 안 줬을 때 유류분 소송은 또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게 법정에서 만나요. 아버지 재단 날에. 예, 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 상속과 증여의 핵심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가족 화목 문제예요. 예. 형제간에 자매가 형제간에 우애 문제가 깨져버리거든요. 이게 예,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 자식들은 선하고 착해서 그럴 일 없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보셔야 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볼 수가 없으니 예, 근데 다 변한다. 그리고 내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 자식 옆에는 나무 자식이 다 껴있어요, 한 사람씩. 그래서 의견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게 분쟁이 왜 생기냐면 진짜 이게 다 착해요. 처음에는 착했어. 착했는데 성장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형제들끼리만 있으면 아 그래 형이 제사도 지내고 장남이니까 내가 양보할게라고 하는데 나도 가정이 있잖아요. 배우자분들이 100에 9명은 99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자식이 중요하지 왜 조카 집에 왜 형한테 양보를 하냐고 맞아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 계산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님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어. 야 장남이라고 더 주면 분쟁이 생기니까 똑같이 줄게. 땅 n분의 1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남이 내가 제사도 지내고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계산법이 다른 거죠. 이 아버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분쟁이 생겨요. 그럼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제사는 받고 싶어. 그럼 너한테 좀 더 줄게 하니까 나머지 자식들이 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국에는 형제끼리 분쟁이 생겨서 그냥 소송으로 갑니다. 실제로 돈 있는 집들은 소송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화목이 중요하거든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나는 나 갈 때까지 내가 쥐고 있을 거야 해서 그런 분들이 한 40, 50%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네. 상속으로 가면 세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불리하지 않나요? 가장 불리하고 가장 분쟁이 그쵸.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 꼴 저 꼴 안 본다고 해서 돌아가서 네. 난다면은 내가 가고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세금도 이거 폭탄 나오고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은 200억짜리 줬는데 현금은 없어요. 그럼 세금이 절반이거든요. 네. 그 절반 세금을 어떻게 낼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임대료 나와 갖고도 연부연납해도 세금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예. 돼요? 팔아서 내놔야 되는데 그게 절반이 날아가는 거죠. 맞아요. 예.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물건들 중에 금매물이 잘 나옵니다. 예. 이게 매매 팁에서는 팁이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신 집을 잘 노려보면 네. 금매물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 그 한 푼이라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이 형제들끼리 잘 합의를 해야지 그게 언니, 누나, 오빠, 동생과 화목하고 가정의 화목도 지키고 이 집의 부도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장남하고 장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분이 욕심을 피우면 안 되고요. 욕심 절대 피우면 그렇죠. 안 됩니다.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예, 가족 화목을 선택하시는 장남 장녀가 있으면 그 가정은 안 깨져요. 근데 장남 장녀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제사도 했고 내가 역할도 했고 나는 부모님 잘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가져와야 돼.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자기가 했던 것을 동생들이 다 무효화시켜버려요. 그건 뭐 대단한 거였어? 뭐 아버지 다니면서 아버지가 다 용돈 주고 다 해결했더만 이런 식으로 다 폄훼해버리고 낮춰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네. 그냥 안 주고 맞아요. 내가 쓸 때까지 쓰고 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들. 꽤 많이 늘어나고 네. 있어요. 왜? 예. 미리 주니까 안 찾아오거든. 효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분의 1 전략을 해서 딱 내 좋네요. 재산에 4분의 1 딱 갖고 있으면 쓰다 남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식한테 주면 되니까. 아, 그 전략 좋습니다. 예. 10년 단위로 예, 딱딱딱딱 예. 하는 다 게 줘버리고. 아, 진짜 예. 오늘 좋은 전략 많이 예.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입장에서도 자녀들 키울 때 돈이 필요하지. 맞아요. 아버지 90, 나 70, 그게 뭐가 돈이 필요하냐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3, 4, 50대에 내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미리미리 줘야 예, 그 가정의 살림의 보탬이 되거든요. 필요할 때 줘야 되거든요. 저는 상속 증여세 보면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이게 세율이 바뀌지도 않고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뭐 현실화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네. 이번 달 7월 내로 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저희 지금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업계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핵심은 결혼자금이라고 아마 헤드라인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게 혼인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자녀나 손주가
자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단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천만 원을 넘기면은 과세 표준별로 10%에서 50%까지 세금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세율이 굉장히 좀 높은 거죠. 그런데 이 10년간 5천만 원인 이 한도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회성은 이벤트로 결혼할 때만? 네, 그때만 딱 일회성 이벤트로요. 1억 5천만 원 수준까지 높이는 것. 이게 지금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이번에 이 세법 개정안 나오는 거에 관전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된 건 아니고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제 이러더라고요. 출산 장려책이 하나 되겠죠. 아, 결혼을 그런 안 거 하니까 결혼부터 좀 하라는 취지에서 증여 공제 한도액을 결혼에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한도를 좀 높여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속증여세가 이것이 이 법이 지금 틀을 만들어진 것이 거의 19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때 5천만 원. 네, 그걸 지금 이제 공제뿐만 그때 아니라 5천 세율 구간 30억 이상 50%, 네. 그다음에 인적 공제 각 공제액도 그때 다 확정됐는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전체적인 자산 규모가 거의 2배, 3배, 4배까지 그렇죠. 확장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늘어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세율로는 일본 다음으로 높고요. 예, 그다음에 그 대주주에 대한 60%까지 세율을 따지면 세계에서 최고 높은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호주 같은 데는 오히려 상속세는 없는 걸로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호주는 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140억까지는 1인당 지금 상속세 자체가 없는 걸로 지금 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지금 저 사업을 하신 분들, 가업 승계 쪽이 좀 손을 봐가지고 사업하신 분들은 지금 대폭 완화를 해줬어요. 아, 해줬어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상속세 체계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틀에서 바뀌어질 것이 지금 우리는 유산세 체계거든요. 유산세 체계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다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근데 유산 취득세 체계, 지금 증여세가 그런 식으로거든요. 상속받은 재산, 각자 받은 재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유산 취득세로 지금 필요하겠네요. 바꿔준다고 했는데 상속증여세는 지금 부자 감세라는 것 때문에 올해는 거의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거는 손을 못 대고 지금 공제액도 좀 늘려주고 세율도 좀 완화시켜 주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손을 못 댈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증여 결혼에 대한 증여만 공제 범위를 높일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부자 감세라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물론 내긴 내야죠. 내야 되는데 부자라고 해서 과연 더 내는 게 맞을까? 노블레스 오블레즈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같은 경우 10억짜리가 20억으로 올라 버렸어요. 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결국 명목소득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10억일 때는 상속세 부담이 안 되는데 20으로 올라가니까 상속세 대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2 내지 3%의 상속세 대상이 지금 8%까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자산 가치가 늘어서 지금 늘은 부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도움되는 내용을 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순환 세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합리적인 아니면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 노하우, 뭔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노하우 정보 좀 그럼 알려주시면. 앵커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대한민국 세법은 하나잖아요.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네네. 세무사들은 자격을 다 똑같이 땄잖아요. 그렇죠. 세법을 해동력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세무사에 따라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세무사님을 찾아다니는. 아, 똑같으면 돈 적게 주는 세무사 찾아가는데 네. 제가 해보고요. 네.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단순하게 딱 한번 보시면 자 130억짜리 압구정동에 있는 겸용주택을 팔아요. 네. 예. 그러면 양도세 계산을 해보면 12분한테 계산해보면 다 달라요. 그 가격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것 다른데 같아요. 네. 달라요. 그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12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나온 경우는 똑같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취득가를 내가 몰라요. 그럼 환산가를 적용해요. 양도가액은 똑같아요. 비과세는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면 12명이 계산했는데 28억으로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28억 똑같이 나오는데 그 양도세 계산을 28억 똑같이 나오는데 왜 세무사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130억짜리를 40대가 파는 것하고 60대가 파는 것하고 80대가 파는 것하고 92세가 파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도하신 분이 40대 50대가 팔면 그 돈 누가 쓸까요?
판사가 쓰겠죠. 네. 60대, 70대가 파시면 그 처분 대금 중에서 일부는 자식들한테 안 내려갈까요? 가죠. 그렇죠. 좀 주지. 92세 할아버지가 판다면 손주. 92%가 다 예. 줘야 되잖아요. 당신 못 쓰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세금이 발생합니까?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죠. 네. 그런데 주고 난 다음에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또 발생하죠. 그렇죠. 예. 와.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중에는 150억짜리를 팔았는데 양도세 30억 내고 120억을 사남매가 나눠 가졌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4년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 그럼 뭐 나눠 쓰고 증여세 신고도 안 해버렸죠? 네. 그러면 10년 안에 아버지 재산 현금 없어진 거 부동산 처분 대금 어디다 썼는지 다 사실조사 들어가요. 사전 증여를 했어요. 증여세 맞고 가산세 먹고 또 10년 안에 합산해서 상속세 먹고 70%가 세금으로 날아갔어요. 100억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외국자네. 예, 애국자죠. 이게 세금이라는 자체가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일반인들은 세법 자체가 상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문 지식입니다. 그쵸. 예. 지금 아까 오피스텔만 해도 얼마나 경우수가 많았습니까?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니라고 팔았다가 주택수에 합산되는 바람에 비과세도 안 되고 작년 같으면 중과세까지 맞아서 예, 지금 40억에 팔아가지고 양도세를 10억 내신 분도 있었어요. 오피스텔 한 학자 때문에. 예. 요즘에 최근에 다가구 주택 문제예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세법적으로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만 지금 특례로 단독주택으로 취급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다가구 주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3계층 이하야 되고 19세대 이하야 되고 200평 이하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의 60%가 입업 건물들이에요. 예. 그게 근생을 갖다가 다가구 다 바꿔버리거나 맞아요. 예. 옥탑 있는 거를 한 대평 10평을 예, 무단 증축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면 층수에 안 들어가는데 맞아요. 예, 5평 정도 늘리면 건축 면적이 8분의 1을 초과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층수에 들어가요. 그럼 아까 3계층 해야 되는데 4계층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 돼서 비과세가 안 돼가지고 네. 옥탑 하나 5평 늘려가지고 월세 20만 원 더 받다가 세금 5억 맞은 분도 수도 없이 많아요. 5억 너무 예. 과한데. 그래서 이런 황당한 과세들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냥 팔아가지고 그래버리고요.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나기 전에 파는 것하고 관리처분 난 다음에 파는 것하고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관리처분 난 다음부터는 그 차익에 대해서는 입주권이라 그래서 장기보유 특공제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또 지금 공사 중에 파는 것하고 준공 떨어진 다음에 파는 것도 세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개포 1단지가 아마 11월 달에 입주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예. 거기가 2억에 사서 한 30억에 지금 팔았을 때 예. 지금 세금 계산이 한 5억 3천 나와요, 그분이. 네. 근데 입주한 다음에 파니까 1억 3천밖에 안 돼요. 어. 4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 그분이. 4억 벌었네요. 오셔서 지금 잔금 처리 저녁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잔금 처리를 늦춰라 이거. 예. 매수자하고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단순하게 잔금 처리만 늦춰서 세금이 4억 절세가 된 거예요. 와, 그러면 보너스. 그럼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요. 예, 그런 많이 일뿐만 받아요.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아파트 한 채만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뭐 양평 같은 데는 땅 사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어서 농사 짓다가 나대집 만들어 놓고 그냥 파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주택은 비과세, 농지는 자연감면, 나대지는 비사토가 돼서 중과세가 되거든요. 계약서를 그냥 50억 이렇게 쓰는 것하고 주택 따로, 예, 농지값 따로, 나대지값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하고 세금 차이만 3억 5천 나요. 나눠서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주택은 비과세 받으니까 주택 쪽으로 많이 몰아야죠. 그렇죠. 근데 많이 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규정이 있거든요. 기준이. 그 기준시가로 원칙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준시가보다 오히려 감정평가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계약서에다 한 장으로 딱 써갖고 와버린단 말이죠. 그래 버릴 때는 세금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예. 근데 우리가 모텔 거래 같은 거 한번 따져봤어요. 모텔. 네. 모텔 거래할 때 거기 계약서를 한 장으로 쓰지 거기다가 토지값 얼마, 건물값 얼마, 직기비품 따로 얼마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직기비품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수원 땅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과수목이 사과나무, 배나무가 15년상이다 그러면 20만 원씩인데 그거 구분 않고 그냥 써버리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사과나무, 배나무는 양도세가 없어요. 예. 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일반인들은 전문가도 안 찾고 그냥 세금 그쵸. 과세 받아버리고 나오는 대로. 너무 예. 쉽게 생각하는. 또 우리 전문가들도 양도세 계산을 왔다고 하면 양도세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훈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하기 전에 의심하지 말고 세무사님들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고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여러 세무사님 이렇게 상담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산법에 기본적으로 따라서 세 명을 상담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무사 세 분을 만나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지혜에 따라 그렇죠, 다르고 그렇죠. 경험과 실력에 따라 차이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법은 똑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에 예. 따라서 어디 사용하느냐. 예. 사실 다른 세무사님도 잘못한 건 아니지. 그렇죠. 그냥 법대로 한 거죠. 네. 하지만 하나 더 넘어가서 그걸 풀어주는 이런 분들한테는 절세하는 만큼 또 수수료 더 줘도 그쵸.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부동산 처분한 다음에 돈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서 또 세무사님 양도세 계산해 달라는데 왜 어디다 쓰는가를 왜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제가 젊은 사람 같으면 안 물어보는데 네. 나이 드셔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사전에 내가 공지를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리면 기분이 기분 상했어. 예, 상했어요. 기분이 상했어. 근데 본인만 손해죠. 기본값으로 한 10억 내셨네요. 아니, 기분값으로 애국자 됐습니다. 10억 내고. 자, 오늘 내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린만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안수남 세무사님과 박상정 앵커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드머니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시드머니. 그 의미도 있겠지만 영어로는 시드머니. 돈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보고요. 부동산을 보고 경제를 보면 절세 효과도 나오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시드머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유익하고 보다 재밌고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